그렇다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요는 뭘까? 소득이 많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든다. 언제?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들어가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갈아타기가 더 힘들다. 2월 말에 강한 변수가 온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럼 어떤 변수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1월 26일입니다. 이거 체크 잘못되어 있네요. 26일 월요일이죠. 이때부터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돼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 이제는 여러분들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빌릴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설날 전에 제가 영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드디어 들어갑니다. 시장에 스트레스 DSR이.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분은 이전에 제 영상 찾아서 보셔도 되고, 오늘도 간략하게 설명은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2월 26일 월요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된다. 자, 이게 왜 나왔을까? 부터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가계대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들어갈 때도 가장 언급했던 게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게 고금리 상황인데도 지금 가계대출이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리고 이 가계대출 부채 총량을 보니까 우리 GDP를 넘어섰어. 다른 국가 몇 국가를 보니까 걔네보다는 높아. 선진국보다 높아. 그래서 이 위험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소비 여력을 약하게 해서 우리 한국 경제를 침체로 빠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폭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 가계부채를 줄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결국에 이게 가장 큰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어하기 위해, 억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스트레스 DSR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아까 말했죠. 갈아타기 할 때 필요한 거, 내 집이 일단 잘 팔려야 되고, 두 번째 대출을 많이 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그것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건 이따가 보시면 체감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 DSR은 말을 바꾼 거예요. 자, 전에 문재인 정권이 어땠죠? LTV, DTI 원래 70, 60이었던 거를 줄여놨었잖아. 그죠? 줄여서 뭐 40, 50, 10억 넘어가면 안 빌려주고 이랬잖아요. 이런 규제랑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지, 스트레스 DSR 자체가. 금액을 줄여버리는 거니까요. 총액을 줄여버리는 거니까. 자, 우리는 이 대출 규제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규제랑은 다르거든요. 자, 문재인 정권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이때 가장 강한 규제였던 게 이 LTV, DTI 줄여버린 거랑, 그리고 15억 넘어가는 거 대출 안 해주는 거. 이게 좀 강했단 말이에요.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니까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수요자가 증가했고, 할 수 있는 사람만, 소득이 높으신 분들만 할 수 있었던 거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줄여버렸지만 이 DSR이잖아. 그러면 소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요는 뭘까? 문정권 때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뭐죠?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소득이 많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든다. 언제?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들어가면 내가 주택담보 빌릴 수 있는, 소득이 적으신 분은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체감이 크게 와닿는 거죠. 뭐 소득 높으신 분은 몇 천만 원 주는 게 뭐가 대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뭐 한 3억, 4억, 5억 이 정도 선에서 몇 천만 원은 큰 돈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부터 3월부터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변수를, 스트레스 DSR이라는 변수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올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변기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문정권에서도 가장 강한 규제가 이제 LTV 대출 규제였듯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또 큰 규제에 속하는 이거는 바로 스트레스 DSR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이 이래요.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금액을 좀 디테일하게 보죠.
이게 스트레스 DSR이 지금 빌리는 사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적용시키려고 해요. 전체에 적용시켜서 총 부채 증가율을 꼭 묶는 거죠. 꼭 묶는 거지. 그래서 대환, 그리고 제약적, 갱신이죠. 이걸 포함해서 전부 다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어떻게 잡혔냐 보면 신용대출도 들어가. 신용대출, 그리고 제2금융권까지. 그래서 올해 24년 내에 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 DSR은 가산금리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는 이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DSR은 뭐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는 연소득에 비례해서 은행 대출은 40%까지 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연소득이다. 그럼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얼마죠? 2천만 원까지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은행 대출은 지금 40%까지 적용되는 거고 비은행 대출은 50%까지 대출이 지금 가능한데 여기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원리금이 상승하는 거죠. 자, 연소득에 5천만 원, 원리금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자가 지금 증가하잖아.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다잖아. 이건 가산금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내는 가산금리가 아니라 이 DSR에 적용되는 가산금리예요. 실제 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빌려줄 때 그 금리를 계산해서 총부채 비율에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2천만 원을 보던 게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원래 빌릴 수 있는 금액에서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거지. 원리금이 증가한다. 쉽게 얘기할게요. 원리금이 상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는 원리금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금리, 가산금리가 붙어서 원리금이 상승한다. 그래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효과는요, 이 이자도 내는 게 아니라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이 스트레스 DSR 때문에 원리금이 상승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적용될까?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자, 보면 5년 내에 최고의 금리,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과거 5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에서 현재 시점의 대출 금리를 뺀 거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내에 최고 금리를 유지시키겠다라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유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가산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5년 내 최고 금리를 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6월달, 12월달에 정산을 해서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시점마다 5년 내 최고 금리, 현 시점 대출 금리 뺀 게 스트레스 가산 금리야. 그래서 그만큼 5년 내 최고 금리 수준으로 해서 DSR 원리금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이잖아요. 지금 금리 발작한 게 22년이잖아. 그러면은 언제까지일까? 27년까지는 그냥 역대급 금리를 계속 DSR에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스트레스 DSR 적용의 이 가산금리는요, 하한선과 상한선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5년 내 최고랑 5년 내 그거랑 지금 현 시점이랑 뺐을 때 이게 1.5가 안 되잖아요. 1.5가 안 돼. 그러면 1.5로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 5고 5년 내가 5야. 예를 들어서 5고 지금이 4야. 그럼 1이잖아. 근데 1이 아니라 1.5로 한다고. 1.5로 한다고. 이게 하한선이에요. 상한선은 3%예요. 지금 만약에 5고 현재가 5년 내가 5고 현재가 1이야. 그럼 4 차이가 나는데 상한선 3까지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되는데 지금 엄청난 거잖아요. 1.5, 하한선 1.5, 상한선 3이면 엄청난 거잖아. 지금 우리 금리 0.1 깎으려고 난리가 나는데 안 그래요? 맞잖아요. 아니 금리 0.1, 0.2 때문에 막 적용받으려고 별 생쇼를 다 하잖아요. 막 가입하고 은행 상품 가입하고 뭐 청약 통장도 깨고 이쪽으로 막 하면은 뭐 0.2 깎아준다면 가잖아요. 근데 하한선이 1.5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한선 1.5에 24년 상반기는 25%예요. 그러니까 1.5에 25%지. 그죠? 그럼 하반기에는 7월부터죠. 24년 하반기는 50%까지 적용해. 그리고 25년부터는 100% 적용해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럼 스트레스 가산 금리 적용이 가장 강하게 발현되고 규제로서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언제다? 25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강도를 따지면 24년 상반기가 그나마 스트레스 DSR 적용을 덜 받고 돈을, 물론 이것도 대출금 자체, 금액 자체가 감소하죠. 감소하지만 25년보다는 덜 감소한 상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24년 상반기 이때 집을 사는 게 그나마 더 빌릴 수 있다는 거죠. 1.5, 3에
25%만 적용받고 할 수 있으니까 대출 금액 자체가 계산이 되겠죠? 근데 25년 되면은 100% 적용되니까. 자, 여기서 카운팅 되는 거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 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하급지 주택, 수도권 외곽,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체감이 올 수가 있다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금리를 쓰시면서,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나 이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빌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정금리로 해서 뭐 5년 동안이든 아니면은 뭐 보금자리나 이런 것들이면은 쭉 뭐 적용되는 시기 긴 것들 있죠. 이런 거 빌리신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게 또 적용이 안 돼. 변동금리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고정금리가 끝나는 시점이나 뭐 계산이 된다고 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변동금리로 빌리신 분들은 그대로 이 하한선과 상한선 적용을 받으면서 상반기 25, 하반기 50, 25년부터 100% 적용받아서 여러분들이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거를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내가 갈아탈 집을 체크하시고 내 집을 판 걸 체크하시고 필요한 돈을 체크한 다음에 이게 상반기, 하반기 25년까지 감소될 예정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고정금리 들어갈 수 있죠. 이럴 때는 고정금리 들어가시는 분들은 따로 계산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스트레스 DSR이 약간이 적용되면서 빌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자, 근데 지금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나가서 보실 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 대출 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대출이 5천 정도 덜 나와요.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주담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뭔지 보셔야 돼. 여러분들 반공제 아시는 분 있어요? 반공제? 자, 원래 반공제는요, 이제 뭐 세입자, 뭐 월세 받을 때 대출을 받잖아요. 보통 찐으로 뭐 부자신 분들은 대출 하나도 없이 그냥 월세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부자분들은 대출 활용해서 이자 제하고 월세를 받는 게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그렇게들 하시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놓을 경우에 반공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빌릴 때 사고가 터질 수 있으니까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최소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리스크를 피하고자 이거를 먼저 빼요. 우리가 뭐 서로 친구들끼리 이자할 때 선이자 떼듯이 처음에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을 빼고 대출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최우선 변제금을 빼고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피하는 건데, 최우선 변제금이 서울은 지금 이것도 올랐어요. 지금 올해 와서 또 올랐거든요. 5,500만 원. 그리고 과밀억제권의 경우에 4,8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 그 외에 2,500만 원으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원래는 월세를 받는 경우에 반공제를 적용해서 했는데, 이제는 실거주 목적이어도 반공제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많다. 물론 이 빌리는 분 중에서 은행에 따로 뭐 금융기관에 따라서 반공제 아직까지 모르시는, 체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적용을 지금 확대하는 중이에요. 반공제를 확대하는 중. 그래서 이 반공제, 그러면 5천만 원대를 덜 받는 거 아깝잖아요. 이거 나 5억을 만약에 빌리는데 5천만 원 덜 나와버려.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적용을 피하는 방법은 뭘까 하면은 이 모기지 신용보험이나 보증 가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 보험이나 보증 상품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야. 금융기관에서.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해보셔야 돼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뭐라고 했죠? 아까도 말했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을 시키는데 이것도 있는 거예요. 반공제. 이게 반공제 도입하고 너무 좋은 거지. 지금 하도 전세 사기 리스크도 크고 세입자에 대해서 지켜주는 게 강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이런 반공제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건덕지가 진짜 없는데 건덕지를 하나 무기로 쓰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아파트에서 반공제가 뭐가 중요할까요? 월세를 안 받고 뭐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실제 거주하는 사람한테 반공제를 지금 넣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거예요. 아니, 실거주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1년이든 2년 살다가 나와가지고 월세 놓으면 그거는 어떻게? 그래서 반공제를 미리 해야지. 이 사람이 2년 뒤, 4년 뒤, 10년 뒤에도 실거주 할 거라는 보장이 있어? 월세를 줄 수도 있잖아. 이게 지금 이론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의미 없다.
말도 안 된다. 이거 5천만 원을 덜 빌릴 수밖에 없는, 덜 빌리게 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랑 이거랑 합해지면 어떻게 돼? 스트레스 DSR 이걸 합해지면 어떻게 돼요?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체감이 크게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수단한 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이거 피하는 것도 어려워, 사실. 자, 그래서 무조건 전보다 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전보다 덜 나온다. DSR 강화 때문에 이게 17년부터 DSR 강화를 했죠. 대출 금액 감소했어. 근데 이게 스트레스 DSR도 이제 2월 26일에 나와. 근데 반공제도 지금 올해 들어와서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금융 완화책이잖아요. 신생아 특례가 올해 기대주잖아. 근데 신생아 특례론도 빌리는 분들 보니까 반공제를 당하고 있더라. 5,500만 원을 빼고 빌려주더라. 5억이 상한인데 4억 4,500만 빌려주더라. 라는 거예요. 크죠? 5억에서 10%를 덜 받는 거잖아요, 지금. 큰 돈이라고. 내가 원래 살고 싶어하는 집을 사지 못할 정도로 큰 액수가 반공제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매수세는 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선수들의 시장이 아니야.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 갈아타기. 이 시장이거든요. 아직까지도. 근데 여기에서 대출금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기다리죠. 지금 급하게 움직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면.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러면 줄어든 만큼 그 밑에 있는 집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봐라. 그러면은 뭐 좀 기다리면 집값 빠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도 반공제. 자, 보면 신생아 특례는요. 저번에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들어가. 근데 신생아 특례는요. 디딤돌로 분류가 돼요. 디딤돌로. 그래서 디딤돌 반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증 가입 조건이 이게 반공제 안 당하려면 제가 보증 가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집값이 일단 3억 이하여야 돼. 3억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안 맞는 거야. 신생아 특례를 받는데 집값이 3억 이하다. 뭐 인천의 구축이나 이런 거 산다. 그러면 반공제 없이 빌릴 수가 있어.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 준신축 뭐 이런 거 들어간다. 그럼 3억에서 9억 정도 가격에 되는 주택은 반공제를 지금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최대 5억을 빌릴 수 있는 게 아닌 셈이다. 예, 최대 5억으로 선전을 하면 안 됐었다. 홍보를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그럼 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원래 신생아를 정말 위한 말 그대로 깔끔한 대출금이 나오려면은 이 디딤돌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보금자리론으로 적용을 시키거나 아니면 가입 조건 금액을 3억이 아니라 9억까지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반공제, 예? 보증 금액을. 이게 지금 우선시 돼야 되는 상황인 거란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금융 규제, 악재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아타기는 더 힘들 예정이다. 자, 이거는 하나같이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 금융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상급지와 하급지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안 그래도 벌어진 상황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까지 전보다 줄어드는 상황. 올해 상반기, 내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 점차적 감소하잖아요. 필요비가 올라간다는 거죠. 필요한 돈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갈아타기를 포기하는 수요가 그만큼 많아질 거라는 거죠. 포기하는 수요가 많아지면 상급지든 중급지든 계속 치고 달릴 수 없다. 다시 또 1월에 호재로 인해서 반짝 거래량 올라가고 상승했으나 이렇게 대출 쪼여들면 다시 주춤하고 시장이 긴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갈아타기를 성공해도 내가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상황 아니야. 갈아타기 성공해도. 대출을 덜 해줬으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자본 대비해서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느냐로 봤을 때도 지금 수요자 자체가 유동성이 줄어들었잖아요. 수도꼭지 잠갔어. 물이 이만큼 나오다가 물을 요만큼으로 감소시켰다니까요. 그럼 이만큼 돈이 시장에 향하는데 어떻게 수익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은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시고 갈아타기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제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시장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긴축되는 상황이고 경기도 좋지 않아요. 이럴 때는 내가 거주하는 거를 그냥 지켜나가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좀 봐요. 그래서 거주는 지켜가고 지금 갈아타기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거주하는 데가 하급지 아니면 중급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지 가고 싶어서 중급지 가고 싶어서 갈아타기를 염두하고 계신 건데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한 주택이 오를 확률이 갈아탈 집이 더 오르는 것보다 확률이 높아요. 갭 메우기가 지금 더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상급지가 전고점 뚫는 것보다 갭 메우기가 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하급지 중급지다. 내 집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 지켜보시고 거주 지키는 게 여러분들 돈 아끼고 수익률 올리는 게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 집 잘 지키는 게 세금 아끼는 게 수익이에요. 갈아타기는 지금 성공했을 때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에 박히는 동네 이름 박히겠지만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소득이라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서 동네만 좋아졌지 여러분들 삶의 수준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궁핍해졌는데 난 지금 사는 거 궁핍했으니까 집값이 더 수익률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 지키면서 내 집 갭 메우기 기다리는 게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느냐. 내가 짜투리 돈이 있으면 투자하시면 돼요. 지금 투자는 되게 중요하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투자처에 하시면 안 돼요. 기존의 상급지 아파트에 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재개발과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재건축, 이름 있는 브랜딩이 돼 있는 곳에 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변수가 생겼어. 추가 분담금 이슈가 아주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원래 추가 분담금 예상가에 수익률, 그러니까 그 동네의 가치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래서 매매가가 이 정도였는데 프리미엄이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추가 분담금 공사비 수로 올라가. 인플레이션 돼. 그럼 얘도 이만큼 올라줘야 되는데 아니야. 시세가 이 정도인데? 얘 안전마진이 없네? 그럼 얘가 혼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또 빠져요. 피가 빠져. 시세에 맞춘다고요. 피가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빠진다고.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알고 있던 데는 오히려 조정을 받거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노심초사할 확률이 높은 상황인 거고, 오히려 반대로 이럴 때는 앞으로 이 추가 분담금 이슈 때문에 현장들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공사에 들어가는 현장 자체가 줄어들잖아. 올해 내년에 입주 물량 보세요. 인천보다 적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어때요? 이렇게 기존 현장들은 피 빠지고 막 조정받고 이런 상황인데 새로운 재개발, 새로운 재건축 추진지는 엄청 많아질 거야. 역설이죠, 역설. 이 이슈, 공사비 이슈 때문에 입주 물량은 적어. 현장도 없어. 근데 현장이 없으니까 여러 현장들이 생겨. 근데 얘네들은 원래 피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원래 피가 없잖아요. 원래 피가 없으니까 이런 공사비 이슈에는 더 약한 반응이 와요. 큰 반응이 오지 않아. 약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리 중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자리보다 좋은 입지. 여긴 공사비 이슈가 들어가도 얘보단 낫겠는데? 생각되는 그런 지역들. 그런 곳에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이 호재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상급지. 상급지지만 내 돈을 최소화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 다 5억 이하로는 꿈도 못 꾸는데 상급지를 뭐 2억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지금 막 있어요. 그런 데를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특강은 언제? 오프라인은 수요일, 토요일. 토요일 날은 저 말고 이제 김남현 소장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강의 신청은 이 댓글 있죠? 이 댓글에 제가 남겨놨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 그리고 못하겠다. 잘 나는 기계치다. 하시면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오프라인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강의 소요되는 금액은 22,000원 영화 한 편 값이고요. 정말 영화를 보듯이 서울과 일기신도시 노트법을 적용받는 투자에 대해서 쫙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항상 매 시점 투자할 때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자할 때는 항상 있고 돈 되는 자리 바로바로 나옵니다. 제가 20년, 21년 한창 집값 끝까지 올랐다고 해서 투자할 때 없다고 할 때 추천드렸던 자리들 다 지금 2배, 3배씩 올랐습니다. 자, 그 투자금 대비했을 때 그런 데가 또 나와요. 있어요.